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의 임병준입니다. 자, 이제 2학기 10차시 수업입니다. 2학기 10차시 수업. 우리 지난 시간에 지질시대와 화석 그리고 환경변화에 따른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자연선택이라고 불리우는 것과 그리고 진화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자연 선택에 따라서 진화가 이루어질 건데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피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변이라고 하는 현상을 이해할 것이고요. 그리고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진화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진화론이 과학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닙니다. 생물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다른 분야, 학문과 사회의 다른 분야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아마 지구상에서 그 가장 많은 분야에 있어가지고 다양한 영향을 미친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진화론이 항상 세 손가락 안에 꼽힐 겁니다. 정말 막대한 영역에 있어가지고 다양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래서 학문과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인데요. 진화입니다. 진화. 자, 우리 진화하면 그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냐 하면 진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애니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한테 친숙한 애니메이션인데요. 게임으로도 나왔죠. 코엑스몬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 이런 거에서 진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진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잘못된 표현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건 잘못된 표현이고, 진화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포엑스몬이나 아니면 D 무슨 몬에서는 하나의 개체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신해요. 예를 들어 피카츄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 녀석이 다른 세대를 거쳐서 변화하는 게 아닙니다. 피츄가 피카츄를 낳는 게 아니라 피츄 하나의 개체가 그대로 형태를 바꿔가지고 피카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피카츄가 또다시 변형을 거치면 라이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진화는 완전 잘못된 표현입니다. 진화보다 훨씬 더 과학적으로 그럴싸한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는 변태예요. 변태. 예를 들어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변태라고 합니다. 근데 애들이 보는 만화에서 피카츄가 변태해서 라이츄가 된다, 이런 표현 굉장히 듣기 거북하죠. 그래서 잘못된 표현을 그냥 쓴 겁니다. 진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건 진화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변태입니다. 변태. 자,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적응하여 변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대가 흘러가야지만 이것이 진화가 어떤 방향으로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변이인데요. 변이. 우리 지금은 각자 집에서 동영상으로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학급에 있는 친구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각각 다 같은 인류라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외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같은 종 사이에서도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형질의 차이. 같은 인류라고 해도 피부색의 차이라든가 눈색의 차이라든가 아니면 머리카락의 색상의 차이 혹은 형태의 차이, 길이의 차이, 이런 다양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러한 차이를 우리는 변이라고 부릅니다. 변이. 자, 그래서 같은 종이지만 변이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하고 그 차이 때문에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달라져서 이제 진화에 있어서 이 변이가 영향을 미칠 건데요.
자, 다윈이 제시한 자연선택설입니다. 다윈이 제시한 자연선택설. 굉장히 왜곡돼서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가 됐던 이론인데, 다윈이 주장했던 자연선택설은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난 개체들 중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살아남으면 자손을 남기겠죠. 번식을 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오랜 세월 동안 누적이 되면 새로운 종으로 분화되면서 생물이 진화한다라는 겁니다. 나뭇가지가 갈라지듯이 하나의 뿌리에서 이렇게 왔던 녀석이 환경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다른 종으로 분화되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끝에 있는 녀석들 사이에서는 예전에 분화돼서 공통된 조상은 있지만 예전에 분화됐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어요. 근데 다윈의 진화론을 가장 왜곡해서 하는 말이 이거죠. 그러면 침팬치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느냐라는 건데 전혀 서로 다른 진화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래서 침팬치가 인간이 될 수는 없어요. 이미 오래전에 공통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왔다라는 거고, 침팬치가 처해 있던 환경에서는 이 형태가 살아남기 유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았던 환경에서는 인간의 형태가 환경에 적응을 해서 살아남기 유리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같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완전 다른 종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오랜 세월 동안, 아주 긴 세월 동안 누적이 돼서 다른 종이 되는 것을 진화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때 진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잘 적응한다라는 것을 우리 다윈은 자연이 선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환경에서는 특정한 변이가 유리합니다. 그 변이를 지닌 녀석들의 개체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었던 종이나 아니면 다른 환경에 적응한 종과 차이를 발생해서 새로운 종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한 게 다윈의 자연선택설이에요. 참고로 이 얘기는 다윈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다윈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참고로 다윈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에 의해서 인류가 만들어졌다, 인간이 만들어졌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공격할 때는 많이 써먹죠. 언론 플레이나 이런 데에서. 자,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 과정입니다.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 과정. 일단 과잉 생산과 변이가 나타나야 돼요. 과잉 생산. 과잉이라고 하는 말은 많다라는 얘기겠죠. 환경이 품을 수 있는 개체의 숫자가 적절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식량이 되어줄, 먹이가 되어줄 식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품을 수 있는 개체의 숫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식 환경보다 많은 수의 자손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많은 수의 자손. 자, 그렇게 되면 이 많은 수의 자손이 다 번성할 수는 없겠죠. 먹이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혹은 환경 자체의 열악함으로 인해서 다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서 변이가 나타나고 생존 경쟁이 시작됩니다. 생존 경쟁. 우리나라도 서울이 포화되어 있죠. 그래서 서울에서 생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는데요. 그래서 먹이, 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생존 경쟁이 발생합니다. 생존 경쟁. 자, 그러면 이 변이에 따라서 이 생존 경쟁에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는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환경에 잘 적응한 것이 많이 살아남는 이 과정을 자연 선택이라고 부른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유전과 진화를 통해서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살아남았다? 번식을 통해서 자손을 많이 남기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변이를 가지고 있는 개체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특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있었던 녀석과 조금씩 다른 세대가 계속 나타날 것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처음 녀석과 나중 녀석에 굉장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인의 진화론이 다른 영역에게 미친 영향을 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새로운 이론이 다른 학문과 사회 발달에 어떤 영향을 줬을 것인가라는 건데 19세기 중반에 발표된 진화론이 과학과 사회에 영향을 주었던 사례입니다. 자, 첫 번째 사례인데요. 그래요. 저는 특정 종교에 대해서 어떤 비하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근데 특정 종교에서는 서구권을 지배하고 있었던 특정 종교에서는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뽑았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된 이유는 신의 권능 때문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권능을 부여했고 그 권능에 의해서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동물들 사이에서도 어떤 우월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존의 사고였었습니다. 근데 다인의 진화론에 따르면 그냥 자연 선택에 의해서 꾸준히 나타난 결과들이 서로 다른 모양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당연히 얘네들 사이에서 어떤 위계나 이런 것들이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 얘기가 아마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사례인데요. 다인의 진화론이 굉장히 악용된 사례입니다. 뭐냐면 백인으로 대표됐던 서구 유럽권이 이제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다른 나라에 침입하게 됩니다. 침략하게 돼요. 자, 이때 다인이 얘기했던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 잘 적응한 개체는 살아남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개체는 도태된다라는 이 아이디어가 문명권들 사이에 비교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문명권들 사이에서. 그래서 잘 적응한 개체인 유럽 문명이 그렇지 못한 다른 개체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이 우월성에 의해서 우리가 너희를 지배해도 괜찮다라는 논리가 이런 사회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 인류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각각 사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첫 번째, 과학에 준 영향입니다. 과학에 준 영향. 생물이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하등한 것과 고등한 것의 위계가 없었으며 진화하는 생물이 환경 변화에 적응한 결과이므로 특정한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걸 나눴다라는 것이죠. 하등과 고등 두 개를 나눠서 인간은 고등한 생명체고 소나 개나 이런 것들은 하등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이 진화론에 의해서 그런 생각들이 좀 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회에는 반대로 작용을 했는데요. 자연선택설에서 환경 적응에 유리한 변이를 갖지 못한 개체는 진화 과정에서 도태된다라는 것으로 인간의 불평등이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가 더 진화한 문명이기 때문에 괜찮은 일이야 라는 식으로 접근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 시기에 만들어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른 사례를 조사해보자 라는 건데요.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생물에도 미친 영향인데요. 특정한 변이가 있는 녀석들이 살아남아서 그 세대가 지속된다면 한쪽 방향으로의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종의 변화 가능성을 이용해서 품종 개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품종 개량. 우리한테 이로운 형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만 인위적으로 교배를 해서 그 녀석들이 번성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러면 원래 같은 종 내에서도 다양한 유전적인 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한쪽 방향으로 개량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교배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질을 얻어낼 수 있는 이러한 품종 개량이 이루어지는데요. 요게 유행함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개들의 품종입니다. 개들의 품종. 그래서 동일종들을 비슷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계속 그 동성화 그래요. 그 근친혼이라고 하죠. 근친혼을 통해서 특정한 형질들을 계속 뽑아냈고 그 뽑아낸 형질들에 의해서 특정한 형태를 갖추게 된 게 현재 개들의 품종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잔인한 짓을 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품종이 개량된 종들에는 유전적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유전적인 문제들이 발생해서 나중에 개를 키울 거다라고 하면 그 개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유전병에 대해서 좀 알고서 개를 선택해야 될 거예요. 자, 역시 경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에도. 그래서 산업자본주의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시장경제주의가 나타나는데 기여를 합니다. 과학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문화, 생물, 경제 혹은 의식주 생활 이런 거에 전부 다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한테도 조금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게 좀 남아 있냐면 서구화된 것은 진보된 것이고 그 진보된 것을 따라하는 게 진화로 가는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이야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습성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다인의 진화론으로부터 시작돼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물론 다인이 생각했던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새로운 이론의 탄생에 다른 학문과 사회 발달에 주는 영향을 토의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각자들 좀 생각을 해봐요. 각자들. 그래서 이런 종의 변화 가능성을 설명을 했을 뿐인데 이것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도 있고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도 있습니다. 품종 개량을 통해서 식량 생산이 증대되고 인류가 배고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겠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간들 사이에서 어떤 종을 나누고 그 종에 따라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적인 어떤 형태를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경제적 착취의 근원으로서 이런 것들이 쓰이게 되는 안 좋은 부정적인 역할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균형 잡힌 시선을 좀 갖췄으면 좀 해요. 자, 그러면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습성 형태들, 형지들의 차이를 우리는 견이라고 불렀죠. 사실은 이거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게 좀 빠져있네요. 아쉽게도. 여기 빠져있는 이유는 1학기 때 이미 다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변이의 구분인데요. 변이는 유전자의 변화 없이 환경의 영향으로 후천적으로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전자 차이로 나타나는 변이는 형질의 자손에게 유전됨으로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생각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유전에 의해서 다 결정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인종, 쌍둥이로 태어난다라고 해도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이런 변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전자 변함 없이 환경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야구 선수의 손, 그 양쪽 팔, 그 투수들 같은 경우에 양쪽 팔의 길이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근육량 이런 것들의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많이 쓰면 발달하고 그래서 이런 변이는 환경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러한 부모의 변화가 자손에게 물려줄 수 없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용불용설이라고 불리우는 방식인데 나중에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최근 과학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이러한 노력, 부모의 어떤 변화가 자손들에게 물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 조금씩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유전적 차이의 원인인데요. 유전적 차이의 원인 첫 번째는 돌연변이. 돌연변이라고 하는 건 DNA 자체에 변형이 나타나는 겁니다. 부모가 물려준 게 아니라 부모가 물려주려고 했던 것은 A인데 그 A가 아니라 다른 녀석으로 바뀌어서 물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입니다.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의 절반은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절반은 아버지로부터 각각 50%씩 물려받죠. 사실 그 어머니부터 쓴 이유는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50%를 어머니부터 받는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는 게 더 많아요. 누구 때문이냐면 이 녀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핵 속에 있는 유전자는 반씩 가져오는데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녀석은 독자적인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고 그 독자적인 유전 물질은 100%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아버지보다. 물론 성별을 결정하는 건 아버지가 결정할 거예요. 하지만 그 유전적인 물질의 양으로만 따져보면 어머니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유전 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으로 어머니가 준 거 반, 아버지가 준 거 반. 그래서 섞여서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요것입니다. 자, 그러면 변이와 자연 선택인데 같은 변이라도 환경에 따라 유리한 정도가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변이는 환경에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떤 변이는 환경에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건데요. 난 모양의 적혈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형 적혈구인데 유전병이에요. 병. 유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과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난 모양의 적혈구는 그 적혈구 자체는 이렇게 동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가운데 산소를 전달하기 위해 산소와 결합해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할 건데 얘는 적혈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소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산소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이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개체는 운동 능력이 떨어집니다. 조금만 운동을 해도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숨이 가빠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하나 얘는 동그랗기 때문에 그 혈관이 갈라지는 부분에 나타나도 그 갈라지는 부분을 매끄럽게 통과를 합니다. 근데 얘는 삐죽하게 파여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혈관이 갈라지는 부분이나 이런데 여기가 걸려요. 그러다 보니 혈액들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병은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이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근데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 모기에 의해서 전염되는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아요. 이 혈액을 가지고 있으면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아요. 하지만 이 혈액을 가지고 있으면 적혈구 모양이 동그랗게 생겼으면 말라리아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말라리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지역에서는 20대까지만 사는 게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어려서 죽는 것보다 번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형태의 그 혈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라리아가 없는 환경에서는 얘가 불리하겠죠. 그래서 같은 형질이라고 해도 이 형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어떤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서 생존의 정도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라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번식 거의 못할 거예요. 우리 보통 20대 아무리 빨라도 20대 중반에 결혼하고 30대 후반까지 결혼을 합니다. 물론 엄청 빨리 하는 사람들은 10대 말이나 아니면 20대 완전 초반에도 결혼을 하는데 우리나라 풍토가 점점 결혼이 늦춰지는 추세에 있어요. 근데 한 20대 중반에 중반까지밖에 못 산다? 그러면 번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희귀한 형태의 질병입니다. 근데 말라리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지역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요. 그 이유는 똑같은 변이지만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별거 없어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자, 일단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환경에 적응하여 변하는 현상은 우리 진화라고 했고요. 그리고 개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진화와 변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자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과정입니다.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과정. 그래서 일단 과잉 생산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죠. 경쟁이 필요하니까. 이 과잉 생산과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 변이였습니다. 개체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고 그 개체의 차이가 생존 경쟁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특정 변이는 생존에 유리할 것이고 특정 변이는 생존에 불리한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변이가 생존에 유리할지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것이 바로 자연 선택이었죠. 그래서 자연 선택에 따라서 진화가 나타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의 방향성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연 선택에 따라서 나타난다라고 보면 돼요. 즉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연 선택은 환경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일어나 현재같이 생물종이 다양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 변화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최근에 나타내고 있는 생명체 중에 하나가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원래 굉장히 도도하고 사람을 안 따르기로 유명했던 게 고양인데 요즘에 개냥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죠. 개냥이. 고양이가 사람과 친숙하게 지내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고 그래서 그 친숙한 녀석들이 자손을 낳고 그 녀석들이 점점 더 많이 퍼지다 보니까 사람과 친숙하게 대하는 그런 고양이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개냥이가 많아지고 있는 이유예요. 살긴 빡세요. 근데 특성 중에 인간과 굉장히 멀리 있는 녀석이 있고 인간과 친화적인 녀석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인간 친화적인 녀석이 생존 경쟁에서 유리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인간 친화적인 개체가 점점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고양이도 개처럼 인간에게 조금 더 친밀해지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스스로 해결하기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에서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해보자. 그거는 아까 전에 쭉 흘러오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 내용을 떠올릴 수 있으면 될 겁니다. 과잉 생산부터 변이, 그리고 생존 경쟁에서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되기 전후에 주장되었던 다양한 진화론을 조사해보고 각 진화의 내용을 정보 그림으로 만들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조사만 해보십시오.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던져주겠습니다. 다윈의 진화론과 끊임없이 경쟁했던 것이 바로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용불용설. 그래서 용불용설을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최근 이론을 찾게 되면 조금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시간에선 자연선택과 생물의 진화 중에 그 의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봤다면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차 수업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